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이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동절기 군부대 재유행에 대비해 15,000명을 격리할 수 있는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고 병상도 88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아 17개 시도에 2,500여 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합니다. 과밀학급이 늘면서 임시 방편으로 교육당국이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 10곳 가운데 7곳은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보일러 배기관이나 휴대용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실험 결과 밀폐 공간에서 난방기를 2시간 사용할 경우 10분에서 15분이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일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골목길 등에서 지저분한 낙서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잠시 뒤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낙서 예술가로 불리는 장-미셸 바스키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어서 유행이 확산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지난 8월 넷째 주 1 밑으로 내려온 뒤 0.89를 기록한 이달 둘째 주까지 1 미만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새로운 유행 이르면 다음 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재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군부대 재유행을 대비해 15,000명 격리가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과 군병원 병상 88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집단 감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16일 재개한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 검사 후 복귀를 지속해서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내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로부터 동절기 재유행 대책을 보고받고 군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을 준수하고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분한 수준의 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병원 응급실과 선별진료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 진료와 생활 여건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이 현재 117명에서 156명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을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 배치된 검역 지원 인력은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입력을 안내하고 검역 대기준의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원 2,500여 명을 배치해 관광시설 소독과 방역 수칙 안내 등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음 달에는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 등이 담긴 관람객용 방역 패키지 100만 개를 주요 관광지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최근 상하이에 2,7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격리시설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이른바 봉쇄식 방역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3,250개 병상을 갖춘 새 격리시설이 상하이 푸싱섬에 건설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상하이에 새 격리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봉쇄식 방역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2달 정도 도시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방역에 성공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는 지난 1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전국 신규 감염자 수가 한 주 전에 1.35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8월 하순 이후 약 2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지역은 홋카이도와 야마가타, 아키타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2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20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합니다. 식약처는 전국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1,600여 곳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7,300여 곳을 점검한 데 이어서 이번에 나머지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리 종사자의 건강 진단 실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던 이번 주 초와 달리 주말이 되자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단풍 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풍 절정 예측지도 보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며칠 전 YTN이 직접 카메라에 담은 가을 풍경입니다. 전국의 산이 계절에 맞춰 울긋불긋한 색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마친 모습인데요. 산림당국은 올해 단풍의 절정이 지역과 나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달 하순쯤이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은 기온차가 크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단풍 빛깔도 특히 더 고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악산, 화악산, 용문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쯤, 그러니까 주말쯤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고 수리산은 다음 달 7일쯤부터 붉은색으로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흘림골이 7년 만에 개방되면서 탐방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탐방 예약이 하루 최고 5,000명까지인데 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이번 주말은 전체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네, 조금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 볼까요? 속리산과 팔공산은 24일쯤, 계룡산은 25일쯤에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팔공산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820m 높이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 우리나라의 단풍 명소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내장산이 있죠. 내장산도 오는 25일쯤 단풍이 절정에 달하겠고 제주 한라산에서는 다음 달 2일쯤 단풍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정읍 내장산은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서 조선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 곳인데요. 내륙에서 단풍이 가장 늦게까지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풍 터널 인근은 언제든 방문이 가능하지만 산행을 한다면 탐방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갓바위 탐방로는 다음 달 20일까지 하루 790명, 설해봉 탐방로는 다음 달 30일까지 하루 52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2022 사천 에어쇼가 화려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에어쇼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공군 고개 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공연은 물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 전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군 군악대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사천 에어쇼의 막이 오릅니다. 호주 에어쇼 팀의 아찔한 고개 비행에 이어
전투기 등 40여 대의 항공기가 축하 비행을 이어갑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도 현란한 기동으로 한 몫을 보탭니다. 고개 비행의 주인공은 역시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더니 360도로 회전하며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전투기 여러 대가 최대한 가까이 붙어 비행할 때는 마치 한 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충돌하듯 마주보며 날던 전투기가 아슬아슬하게 비켜날기도 하고 태극 문양과 큐피드의 화살로 하늘에 술을 놓기도 합니다.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 위로를 전하고 또 많은 어린이들과 국민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천 에어쇼를 준비를 했고 지상에서는 최신의 전투기와 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35A에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 또 최근 초도 비행에 성공해 주목받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가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좀 크고 그리고 소리도 웅장하게 이렇게 들리니까 현장감이 있고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에어쇼 기간에는 공군 특수부대의 고공 강화 시범과 드론 정찰 비행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립니다. 또 드론 경연 대회와 모형 항공기 대회 등 6개 경연 대회도 열립니다. 3년 만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열린 사천 에어쇼. 사천시는 이번 에어쇼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 사천 에어쇼는 오는 일요일까지 사천 비행장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앞으로는 전염병이 코로나19처럼 박쥐 같은 동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빙하 속에 얼어있던 바이러스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팀이 캐나다 북부에 있는 호수에서 이 토양과 침전물을 채취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곳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감염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빙하가 녹은 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서 나온 바이러스일수록 숙주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빙하가 녹으면 바이러스가 풀려나면서 야생동물을 감염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러시아의 북시베리아에서는 얼음이 녹으면서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탄저병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사슴의 사체가 노출됐는데 이 사슴과 접촉했던 사람 가운데서 어린이 1명이 탄저병에 걸려서 숨졌고 또 어른 7명이 탄저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서 2014년에는 프랑스 연구팀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이 분리했던 바이러스로 숙주를 감염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수행했던 캐나다 연구팀은 이 빙하에서 나온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새로운 대유행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앞서서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우려에 힘을 더해주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고대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식이었고요. 4위는 어떤 소식이 차지했나요? 네, 모기에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은 피부에 사는 미생물의 대사 반응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미국 록펠러대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 64명의 팔에 스타킹을 착용하게 해서 채취를 모으고 또 이집트 순모기 수십 마리를 대상으로 어느 스타킹 시료에 더 모기가 많이 몰리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한 참가자의 시료에 모기가 압도적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에는 카복실산이 많았는데 모기가 가장 덜 몰린 시료에서보다 100배 더 많은 카복실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복실산은 원래 피부에도 존재를 하지만 피부에 서식하는 수백만 마리의 유익균이 피지를 먹어치우는 과정에서 더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연구팀은 유익균이 대사 과정에서 생산하는 카복실산이 모기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이 규명이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연구팀은 또 모기가 인간의 채취에 극도로 민감해서 향수로도 채취를 덮을 수가 없었고 또 참가자가 먹은 음식이나 사용한 샴푸와 관계없이 늘 같은 사람의 채취에 몰렸다고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이제 3위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 18일에 대전에서 열렸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국감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연연 관련한 질의 가운데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출연연의 신입 초봉이 정부 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변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정부 임금 인상률이 1.9%인데 반해서 25개 출연연 가운데 22곳이 이보다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상률이 1% 이하인 곳이 10곳이었고요. 또 5년째 동결인 곳이 1곳, 또 2곳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미 출연연에 입사했던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2.9%에서 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한정된 총액 인건비 안에서 기득권이 다음 세대 이익을 낮춘 것이라면서 아랫도를 빼내서 윗도를 괴는 형국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이후에 불거졌던 항공우주연구원의 처우 개선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출연연 국감에 대해서 53개 기관을 하루에 들여다본다고 해서 국감 전부터 졸속 국감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국감은 4시간 반 만에 끝나기도 했고요. 53개 기관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35기관이 한 번도 질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상시 국감을 실시하기로 하고 또 연구기관별로 국감에 준하는 업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투명하고 탄탄한 행정이 바탕이 돼야 좋은 연구 성과도 연이어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뭐죠? 네, 국내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독감 환자가 늘면서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신규 환자 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화요일 나흘간 전주 대비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정체 상태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지 여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어서 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6.2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1살부터 6살 사이 계절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평균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서 군대 내에서 군병원 병상을 확충하고 또 확진자 격리 생활관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또 단풍철에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17개 시도에 2,500여 명의 방역 관리 요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1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지난 주말에 발생했던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소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SK CNC 데이터 센터 지하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카카오는 판교와 안양 등 모두 4곳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분산해 놨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SK C&C 데이터 센터를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대규모 서버 손실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같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던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어서 이번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와 여당은 카카오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서 이중화가 되지 않은 곳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카카오 측의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마련해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카카오와 SK-C&C가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C&C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한 이 카카오의 피해액이 2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한편 SK-C&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서 양측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온 국민의 소통이 먹통이 됐던 그 사건인 만큼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잘 보완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먹통 대란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데이터 센터 관리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7개월 전에 나왔던 법안을 재탕하는 수준이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우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이중화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같은 시스템을 2개 이상 준비하는 걸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센터 안전관리에 정부가 관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적극적이라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는 반발합니다. 2년 전 비슷한 법이 나왔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의 회원인 인터넷 기업협회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기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독과점 대응 발언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하는 걸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자유를 내세운 정부와 추진 의지를 밝힌 야당의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증명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다만 이 같은 법안이나 논의는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란 점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개정안은 2년 7개월 전에 발의됐지만 당시 여야 모두 반대하며 폐기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가을 단풍철 야외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분들이 많죠. 날이 쌀쌀해지면서 난방기구를 꺼내는 일도 잦은데요. 네,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이달 초 전북 무주 일가족 5명 사망사고,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선거 유세 버스 사망사고, 모두 보일러 배기관과 차량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차량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용 난로를 장시간 사용하자 수치가 점점 오릅니다. 텐트에서 사용하는 난방기는 더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냅니다. 새벽녘 날이 추워지니까 이렇게 난방기를 켜고 들어오는 우풍을 막기 위해서 텐트 문도 잠가야겠죠. 2시간 후 일산화탄소 수치는 5,000 ppm을 넘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을 넘어 건강한 사람도 10분, 15분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게 되면 신체 혈액 속에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서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이나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최근 5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80명이 넘습니다. 차량이나 텐트 내부 공간이 작을수록 농도는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잠들기 좋게 난방기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더 장시간 일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선 될 수 있으면 난방기를 켜지 말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땐 무조건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과밀 학급은 오히려 늘면서 교육당국은 임시 해결책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 우려로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해보니 모듈러 교실 10곳 중 7곳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용산초 집단 등교 거부 사태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이 400명인 학교에 학생 1,200명을 배정하고는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한 겁니다. 저희는 3개층이고요. 3개층이면 통로 하나로다가 애들이 250명이 나와야 돼요. 불나면. 위로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학부모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119곳 가운데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인 스프링클러 설치 교실이 단 32곳에 그쳤습니다. 지역 교육청별로 편차도 컸는데 서울과 부산, 대전은 스프링클러가 잘 돼 있었지만 모듈러 교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29곳 중 단 2곳에만 설치됐고 대구와 충북, 충남, 경북 등도 설치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화재 시 바로 대피하기 어려운 2층 이상 교실도 3분의 2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지난해에야 학교 건물과 같은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해졌는데 대부분 4층 이하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소음과 진동 문제 역시 많이 해결했다지만 불만과 우려도 여전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듈러가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스프링클러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요. 또 친환경 소재로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야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신축 시 모듈러 교사를 우선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 변동에 따라 교실을 쌓았다가 없앴다가 대응이 쉽다는 것 때문인데 전면 도입을 강행하기 전에 모듈러 교실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남도의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각종 김치와 음식, 와인을 곁들인 김치 밥상 디너쇼가 첫 선에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갓 동치미와 호박죽이 어우러집니다. 명인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각종 김치와 음식이 6차례에 걸쳐 밥상에 올라옵니다. 과연 김치와 어울릴지 궁금했던 와인까지 곁들이자 풍미가 더해집니다. 와인하고 보통 생각에 김치하고는 잘 안 맞고 뭐 치즈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김치하고 같이 먹어보니까 잘 어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고.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경연 참가자들은 저마다 비법으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는 먹음직스럽게 그릇에 정갈히 담아냅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다양한 맛으로 담가진 김치가 체험객들에게 선보이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호도 알리고 그랬을 경우에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홍보물 같은 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택배도 주문해 주시고 또 이제 김장 때 또 그 많은 도움이 되죠. 3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버무리는 김치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떠오르고 있는 푸드테크에 맞춰 김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담아 먹기도 하지만은 이걸 표준화시켜서 파는 산업으로 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김치도 돈벌이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일이 우리 광주시의 김치축제의 목표입니다. 음식과 문화를 버무리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 세계 김치축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농약 성분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이나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열매마을에서 수입해 지난 8월 20일에 포장한 중국산 호박씨와 이를 소분 판매한 DR푸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내년 10월 2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 중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의 2배인 킬로그램당 0.02mg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해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인권위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 이행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300회 이상 공습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력시설 파괴가 유럽행 난민 사태를 노린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헤르만 할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근 열흘간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300회 이상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할루셴코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을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불안해합니다. дуже серйозно до цього віднеслись. Обігрівачами ще не користуємос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체 발전소의 3분의 1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당했다며 국민들에게 절전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화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러시아가 전기를 끊어 난민 사태를 유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ий терор проти наших енергооб'єктів спрямований на те, щоб створити Україні якнайбільше проблем з електрикою і теплом цієї осені і взимку. І щоб якнайбільше українців поїхали до ваших країн.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게 더 많은 대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 중 일부를 생산하는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반도체 불량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 3월 이전에는 2%였던 중국산 반도체 불량률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이후 40%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장비를 사용한 외국 반도체 회사들의 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국가 안보 관련 합의를 어긴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관련 합의를 어긴 외국 기업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면 더 큰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은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하며 위원회는 이 합의를 어긴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면서 감원 규모는 5,500명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의 현재 인력이 7,5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의 인수 이후 전 직원의 무려 75%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트위터 측은 이미 상당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또 트위터의 대량 감원이 결국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es, I've been involved with the JetSuit program for about a year or so now. It's been going really well. We've had probably about 8-9 days worth of training to get to a point now where we're in a position to actually reach a casualty on a mountainside in Cumbria is really exciting. And it's a really key day today to be able to do that in the difficult rain, wind conditions. So what we've really learned as really a JetSuit company is that paramedic response is all about getting to the side of that critical care patient super fast. A bit like a paramedic on a motorbike, you're not taking them to hospital, you're getting alongside them to sort out blood loss, a breathing problem. 미국의 낙서 예술가이자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 인물 장 미셸 바스키아를 아십니까? 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팝아트 계열의 천재적인 자유 구상 화가로 낙서를 예술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장 미셸 바스키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은 피카소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인물일지 궁금한데 이 장 미셸 바스키아 어떤 작가입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바로 장미셸 바스키아인데요. 이 1960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장미셸 바스키아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스키아의 어머니는 바스키아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뉴욕의 주요 미술관 관람을 다녔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미술적인 지식을 자연스럽게 쌓았습니다. 이 바스키아는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뉴욕에서 세이모라는 스트릿 아트 그룹으로도 활동했었는데요.
이 그룹의 또 다른 구성원은 바스키아가 시티 에즈 스쿨이라는 영재 양성기관에서 만난 알 디아즈입니다. 이 세이몬은 브루클린과 맨하튼 골목에 그래피티 예술로 도발적인 텍스트를 남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재치 있게 풀어냈고요. 이후에 바스키아는 앤디 워홀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이 미국의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인 문제, 또 자전적인 이야기 등을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다채로운 붓터치로 담아내 화제가 됐는데요. 20대 초반에 이미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죠. 카셀 도큐멘타에 최연소로 참여하게 되고요. 뉴욕 휘트니 비엔날레에도 최연소로 작품을 출품하면서 일찍이 인지도를 쌓습니다. 이 바스키아는 주로 부와 빈곤 같은 상반된 개념이나 인종차별 또 권력 구조 같은 주제에 주목하고 주로 작품을 담았습니다. 네, 앞서 바스키아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앤디 워홀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쌓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스키아가 앤디 워홀과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네, 앤디 워홀은 당대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예술가죠. 이 뉴욕의 미술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류에 속하면서 언제나 이슈를 몰고 다녔던 스타 예술가인데요. 이 바스키아와의 첫 만남은 한편으로는 마치 소설 같기도 합니다. 이 무명 시절의 바스키아가 작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그림으로 직접 만든 엽서를 판매하고 있을 때인데요. 한 레스토랑에 미술 평론가와 앤디 워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자리로 가서 엽서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때 앤디 워홀은 바스키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고요. 이후에 바스키아의 재능과 잠재력을 알아보면서 서로 깊은 우정을 쌓고 또 영감을 주고받게 됩니다. 정말 소설 같네요. 아주 당당하게 다가가서 네. 자신의 재능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앤디 워홀도 인정한 바스키아의 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바스키아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 있는데요. 2017년에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한화 약 1,248억 원의 금액으로 낙찰된 무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란색 배경에 바스키아 특유의 거친 필치와 붉은색 또 노란색 등의 원색 터치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검은색의 선으로 거칠게 그려진 두개골의 형태가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982년에 그려졌습니다. 경매 당시에 앤디 워홀의 이전 기록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가의 금액으로 낙찰된 거라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낙찰자는 일본의 한 컬렉터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저 무제라는 그림도 그렇고 바스키아 작품들은 한눈에 딱 보면 알아볼 만큼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스키아 작품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스키아의 작품 속에는 뼈나 두개골 또 장기 같은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바스키아는 어린 시절부터 해부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스키아가 7살 때 교통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 비장 제거 수술을 했을 정도로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이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스키아를 위해서 바스키아의 어머니가 그레이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선물하는데요. 병원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바스키아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좀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스키아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해부학의 도식에 빠져들게 되고요. 이 책이 훗날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스키아는 작품 속에 완전한 신체를 그리기보다는 두개골이나 뼈의 일부 혹은 장기 또는 흉터 등을 그려 넣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바스키아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미술관을 다니면서 지식을 쌓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부학에 대한 관심 역시 어머니의 책 선물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에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스키아가 두개골이나 뼈의 일부 혹은 장기, 흉터 이런 것들을 그려넣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소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네, 바스키아 작품은 주로 인종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나 자전적 이야기 또는 죽음을 주제로 다뤘는데요. 바스키아가 금전적으로 크게 어렵게 살았다기보다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자라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례이긴 합니다. 다만 당시에 미국에서 유색인종의 인권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바스키아 또한 흑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 바스키아는 어린 시절부터 루이 암스트롱, 또 지미 핸드릭스, 찰리 파커 등을 그렸죠. 대가에 오른 흑인들의 머리 위에 바스키아 특유의 상징인 왕관을 그려놓곤 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당시 80년대 미국에서 대두됐던 마약이나 이혼, 가출 같은 문제들을 마치 낙서하듯이 텍스트를 활용해서 작품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주제는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두개골과 장기 같은 소재들과 이어지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로 제거했던 비장이라는 뜻의 영어 스플린을 작품에 종종 새겨 넣습니다. 이 2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앤디 워홀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바스키아는 죽음을 작품에 담는데요. 특히 1988년에 그려진 죽음을 타고라는 작품은 이전에 다채롭던 색감이나 붓터치와는 다르게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앤디 워홀의 갑작스러운 죽음 전후에 바스키아는 유명세와 여러 구설에 휘말려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고요. 약물 중독이 심해져서 정신이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려진 작품인 죽음을 타고는 바스키아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서 건조하고 그야말로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20대 중반 이후 죽음을 표현했던 바스키아인데요. 찾아보니까 바스키아도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3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작품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 남겼나요? 네, 바스키아는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을 직감한 것인지 바스키아의 발자취를 보면 매 순간을 불태우면서 산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부터 작가로서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과 명성을 얻은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일찍이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죠. 바스키아는 30년을 채 살지 못했지만 무려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바스키아의 작품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바스키아는 정말 어린아이가 스케치북에 자신이 느끼는 대로 곧장 그리듯이 밑그림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페인팅했다고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을 보면 틀에 갇히지 않은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바스키아의 작품은 종종 경매에도 출품되는데요. 워낙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인기 또한 많아서 2017년에 최고가 낙찰 이외에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바스키아, 미술 시장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학창시절 미술사 시간에 처음 접했는데요. 바스키아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꼭 한번 감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줄리안 슈나벨 감독의 영화 바스키아인데요. 1996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바스키아의 27년간의 불꽃 같았던 삶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영국의 대표적인 음악가죠. 데이비드 보위가 영화 내에서 앤디 워홀 역으로 출연하는데요.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관계가 끈끈했던 만큼 영화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키아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를 함께 관람하고 있는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되고요. 이후에 바스키아의 일상과 작가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 또 인지도를 쌓고 큐레이터 그리고 갤러리와 접촉하고 전시를 하는 과정과 작업실에서의 모습까지 예술가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영화입니다. 바스키아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담겨져 있는 만큼 바스키아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한층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바스키아 작품들이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바스키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이보다 얇은 2차원 방막 반도체를 빛으로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2차원 방막 반도체 위에 레이저 빛을 쏘는 방식으로 반도체 표면에 손상 없이 수초 내 패턴을 새겨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원 방막 반도체는 투명하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는 덕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센서,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지만 패턴과 회로를 만들 때 손상이 생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이용해 유연 투명 디스플레이, 고감도 바이오 센싱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범부처 마스터 플랜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학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은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며 문제 해결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을 계획 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 등 치안 업무를 할 때 위치 정보를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앱 등 16개 공모작이 제8회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치안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를 기획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논의하고 사회가 직면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공유하는 국제 미래자동차 기술 심포지엄이 제주시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자동차 분야의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마르코 파보네 미 스탠포드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연사 6명이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말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도 곳곳에서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긋불긋 무르익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러 가을 산행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산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